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맨유가 FA컵 16강전에서 풀럼에게 1대1 무승부 이후에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결국에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리그컵과 FA컵, 국내 컵 대회는 모두 탈락하게 됐고요. 여기에 리그의 성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이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당장 며칠 뒤에 있을 유로파리그 경기부터 일정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주중에 풀럼과의 연장전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주중 경기가 소시에다드 원정이에요. 그 다음 경기는 심지어 3일 뒤에 아스날과의 리그 경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중 경기가 소시에다드와의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이고요. 그 다음 경기는 그래도 하위권인 레스터시티인데 그 다음 경기들을 보시면 노팅엄 포레스트, 맨시티, 뉴캐슬 리그 상위권에 있는 팀들만 지금 아스날, 노팅엄, 맨시티, 뉴캐슬 연속으로 만나는 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유로파리그도 소시에다드를 현재 맨유의 상태가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경기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패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리그도 아스날, 노팅엄, 맨시티, 뉴캐슬 연속으로 만나는 일정이다 보니까 이 일정에서 아모린 감독이 정말 어느 정도의 방어를 해주지 못하면 아모린 감독도 본인의 감독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모린 감독이 현재 맨유에 부임한 이후에 24경기를 했고요. 11승 3무 10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득점이 45득점, 실점이 45실점이거든요. 평균 승점은 1.5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승률이 45% 정도 되는 기록인데 일단은 이 기록 자체가 유로파리그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을 만나면서 승리를 좀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리그컵과 FA컵은 모두 탈락을 했고 유로파리그에서도 16강전이 지금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리그에서의 성적을 보면 16경기에서 5승 3무 8패 21골을 넣었고요. 실점이 더 많습니다. 27실점을 허용하고 있어요. 평균 승점도 1.13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승률도 3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 아모린 감독이 부임했을 때 만났던 팀이 입스위치 타운이고 가장 최근에 경기를 했던 팀이 입스위치 타운이에요. 공교롭게도 똑같은 팀과 했는데 처음에 입스위치 타운을 만났을 때는 맨유가 12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입스위치 타운을 만난 이후에는 리그 14위예요. 그러니까 아모린 감독이 부임했을 당시는 12위였는데 아모린 감독이 현재 14위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성적 자체가 너무나 좋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전술적으로 보면 너무 아모린 감독이 3백을 고집하는 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당장 풀럼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모린 감독은 3백을 쓸 때 상대를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볼을 가졌을 때 오나나 골키퍼가 바로바로 방출을 안 하고 더리우트, 맥과이어, 요로 모두 다 내려옵니다.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살짝 내려와요. 그러면 수비 라인 앞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맥과이어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마즈라위나 달로, 윙백들도 함께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대팀이 전방으로 끌려 나와서 전방 압박을 하도록 만드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경기에 나왔었던 에릭센과 지르크지 두 명의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도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맨유가 후방에서 전방 압박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상대를 본인들의 진영으로 끌어당기면 워낙에 상대 선수들이 우리 진영에 많이 배치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강하게 받는 형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일단 맨유의 문제는 풀어나가는 개인 역량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일단은 있는 거죠. 이게 아모린 감독이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상대를 끌어당겼을 때 여기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려면 어쨌든 탈압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탈압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팀적으로 탈압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본인이 압박을 당할 때 어떻게 볼을 소유하고 안정적으로 전개를 할 수 있느냐, 탈압박을 할 수 있느냐, 이 개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강한 압박을 당할 때 패스를 받는 선수가 탈압박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탈압박이 가능한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죠.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볼을 받았을 때 상대가 압박을 하는 순간 여기서 드리블로 한 명을 제끼고 올라가는 이러한 유형이 아니라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볼을 잡았을 때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롱킥을 뿌려주면서 여기서 탈압박이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롱킥이 들어갔을 때 문제는 어떤 거냐? 앞쪽에 있는 호일룬 혹은 지르크지, 오늘 경기에 나왔던 에릭센, 이런 선수들이 뛰어나가서 공간을 쓰는 유형의 선수들이 공간에서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 승리를 가져가는데 어려워한다는 거죠. 특히나 오늘 경기는 3톱에 에릭센과 지르크지가 있다 보니까 지르크지와 에릭센이 모두 다 깊숙하게 내려옵니다. 달려나가려는 움직임을 거의 안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그러면 호일룬 혼자 남는 건데, 호일룬이 여기서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줬을 때 혼자서 경합을 하고 여기서 상대 수비수를 이겨내는 이런 장면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맨유의 플랜,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올라가는 이 플랜이 근본적으로 성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상대를 끌어당겼을 때 앞쪽으로 달려나가는 빠른 선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맨유가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시작할 때 수비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점점 더 내려와서 볼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비수가 볼을 잡을 때 달로가 측면으로 내려와 주면서 더욱더 내려와서 상대를 끌어내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수비수가 볼을 잡을 때 앞쪽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에릭센 두 선수가 내려와주고 있고 달로도 측면으로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쏠리고 있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때 맨유가 볼을 잡은 선수가 앞쪽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도 결국에는 내려오면서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확실히 맨유의 진영에 수많은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강한 압박을 받는데도 패스를 보내주고요. 여기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압박을 받는데도 패스를 보내주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뺏겨서 실점하는 경우도 맨유가 최근엔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의 이러한 위험한 탈압박, 어쨌든 상대를 끌어당기면서 상대가 우리 진영에 많이 위치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볼을 받은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압박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든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거든요. 근데 달로도 볼을 잡을 때 본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다 보니까 상대가 앞쪽으로 달려오면서 순간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패스를 받은 이후에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한다는 게 에릭센한테 정확하게 가는 게 아니라 패스가 약간 부정확하게 가면서 중앙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있었던 우가르테가 막 달려오는데 결국에는 패스가 부정확하게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풀럼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볼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고 오늘은 미드필더로 나왔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호일룬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었던 지르크지와 에릭센도 모두 다 볼을 받으러 내려와요. 근데 이렇게 받으러 내려오는 건 좋은데 앞쪽에 있는 호일룬과 함께 3톱을 형성하던 에릭센과 지르크지마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성향이면 앞쪽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끌어당기기만 하고 끌어당겼을 때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없는 형태를 맨유가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도 결국에는 볼을 받으러 지르크지가 내려올 때 지르크지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도 풀럼의 선수들이 맨유가 후방에서 볼을 돌리니까 앞쪽으로 끌려 나와서 모두가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르크지가 내려와서 볼을 받았을 때 이렇게 끌어냈으면 뒷공간으로 패스를 주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지르크지가 돌아섰을 때 마땅히 패스를 찔러줄 만한 스피드가 빠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르크지도 여기서 패스를 방출을 못하고 다시 뒤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맨유의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 공격 지역에 빠르고 경합을 잘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상대를 끌어들이기만 하고 앞으로 패스가 못 나아가서 본인들이 압박만 받게 되고 오히려 탈압박을 해도 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뒤로 볼을 보내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경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나나가 앞쪽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본인이 압박을 받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방향 전환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방향 전환을 했을 때 볼을 받은 선수가 볼을 전개를 하는데 측면에서 마즈라이가 내려오고요. 앞쪽에서 우가르테, 지르크지 모두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또다시 한번 풀럼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즈라이에게 패스가 갔다가 마즈라이가 가운데 있는 우가르테한테 패스합니다. 근데 우가르테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있는데 여기서 패스가 앞으로 못 나아가니까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 결국 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뒤로 다시 패스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리우트에게 다시금 패스가 뒤로 가요. 그 다음에 더리우트가 볼을 받아서 또다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모두 다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시 오나나 골키퍼한테 줍니다. 근데 오나나 골키퍼한테 줄 때 이미 풀럼의 선수들이 맨유의 진영으로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오나나 골키퍼에게 달려들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나나가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잡는 순간 압박을 당하고 있어서 패스를 받자마자 황급하게 롱킥으로 전방으로 때려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롱킥을 뿌려줬을 때 정확한 롱킥이 나오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붙여줬을 때 당연하게도 풀럼 선수의 머리에 맞고 다시금 풀럼이 세컨볼을 가져가는, 그래서 풀럼이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장면만 봐도 풀럼의 선수들이 모두 다 앞쪽으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후방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제대로 패스가 들어가야 호일룬이 경합도 하고, 그리고 호일룬뿐만 아니라 호일룬이 수비수 한 명을 붙잡고 있으면 이 공간들로 에릭센이나 지르크지, 이렇게 호일룬 옆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나가야 되는데 에릭센과 지르크지가 애초에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을 보면 수비 라인에서 볼을 받고 있는데 에릭센이 내려와서 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릭센한테 패스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에릭센이 볼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압박이 강하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시금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백패스를 하니까 결국에는 뒤쪽으로 패스가 넘어가면서 다시 요로가 볼을 잡은 다음에 오나나에게 패스를 돌려요. 그리고 풀럼이 한 칸 한 칸 압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앞쪽에 풀럼의 선수들을 끌어당기는 형태가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앞으로 패스가 못 나가고 결국에는 뒤로 패스를 돌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나나 골키퍼가 볼을 잡아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롱킥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롱킥이 들어갔을 때 앞쪽에서 지르크지가 볼을 받는 데는 성공하는데 볼을 받아서 또다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드니까 볼을 받아서 다시 뒤로 패스를 돌려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보면 풀럼의 선수들이 앞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맨유의 선수들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뒤쪽에만 있어요. 앞쪽으로 나가야 그래야 이제 패스가 앞으로 움직이는데 뒤쪽에만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지르크지가 뒤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풀럼의 선수들이 앞쪽에서 달려들면서 맨유가 앞쪽에서 고립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가 이 공간에 모여 있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많은 선수가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맨유가 뒤에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 이 공간을 활용을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볼을 빼앗기는 순간 맨유의 위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달로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뻥 차버렸어요. 근데 이 뻥 찬 게 운이 좋게도 그래도 맨유 선수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가르테가 볼을 잡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을 잡는 순간 사실은 공간이 생각보다 풀럼의 뒷공간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달려드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호일룬을 비롯한 지르크지 그리고 마즈라이가 뒤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가지 못해서 우가르테가 패스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풀럼을 끌어당긴 다음에 공간으로 패스가 나가야 되는데 결국엔 여기서 패스가 나가지 못하고 한 템포 쉬게 됩니다. 그래서 한 템포 쉬는 동안 이미 풀럼의 선수들은 앞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금 뒤로 복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비에 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가르테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측면을 바라보면서 측면으로 패스를 돌립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이제 올라오고 있는 달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달로가 볼을 잡는 순간 이미 풀럼의 수비 라인은 모두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 더 이상 공격을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모린 감독이 본인의 3백을 정말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고
이제 3백을 활용하는데 본인의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끌어당겼을 때 빠르게 달려나갈 선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전술적인 철학이 구현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이렇게 상대를 끌어당기고 탈압박을 해서 올라가고 뒷공간을 공략을 하려는 이런 축구를 하다 보니까 괜히 상대를 끌어당겼을 때 압박만 당하고 역습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경기가 반복이 되고 있다. 그나마 가르나초가 나왔을 때는 요게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도 상대를 전방으로 끌어당기면서 맨유가 강하게 압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왼쪽에서 가르나초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쪽으로 일단은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이게 거의 경기가 끝날 무렵이었고 후반전에 추가 시간 8분, 거의 100분이 되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풀럼이 전방 압박을 경기 초반처럼 잘 하지 못해서 일단 맨유가 풀어나오는 데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볼을 받아서 달려나오는 지르크지에게 떨어뜨려줍니다. 근데 그 순간 측면에서 가르나초가 달려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르크지가 볼을 받아서 달려나가는 지르크지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드디어 발이 빠른 선수가 앞에 생겼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러한 찬스가 생기자마자 지르크지가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나초가 지르크지의 좋은 패스를 받아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심지어 컨트롤도 좋았거든요. 볼을 잘 받아놓고 여기서 가르나초의 문제는 결정력이 안 좋다 보니까 요 찬스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아주 약한 슈팅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나초가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빨리 뛰어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르나초는 결정력이 안 좋아서 공간을 활용해도 그 공간에서 공격 포인트가 안 나오니까 또 턴오버가 나오면서 다시금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아모린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적인 방향은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으나 상대를 끌어당기고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한다. 요게 이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를 구현해낼 수 있는 맨유의 선수단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그것을 계속해서 인터뷰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발이 빠른 도루구라도 데려온 건데 사실 맨유가 엄청난 영입을 매번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들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를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모린 감독이 영입해야 되는 선수는 어쨌든 끌어당긴 다음에 빠르게 뛰어나가고 거기서 결정도 지어줄 수 있는 그리고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상대 수비수와 경합하는 순간 그 경합을 이겨낼 수 있는 매우 좋은 그리고 빠른 공격수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스포르팅에서 요케레스 같은 선수겠죠. 그런데 그런 좋은 선수를 지금 맨유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모린 감독이 그리고 이제는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서 더 이상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본인의 축구를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비판을 이제는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성적이 너무나도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아스날, 유로파리그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아스날, 노팅엄, 맨시티, 뉴캐슬 이 리그에서 맨유보다 강한 팀들을 상대로 과연 아모린 감독이 어디까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맨유가 아모린 감독을 과연 믿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현재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성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아모린 감독은 결국에 이 맨유의 현재 스쿼드와 굉장히 안 맞는 감독이잖아요. 3백을 쓰기도 하고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올라갈 때 그런 것에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은 맨유가 선임할 때부터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감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모린 감독도 이적 시장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일어나야 그래야 맨유의 이 스쿼드가 바뀌어야 본인의 축구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장기적인 믿음을 주려면 최소한의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테나그 감독도 리그컵 우승, FA컵 우승 이게 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테나그 감독이 성적이 안 좋을 때도 조금 더 기다려줘 보자 이런 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모린 감독은 이제 리그컵과 FA컵 모두 탈락을 해버렸고 그리고 물론 중도 부임이긴 하지만 테나그 감독과 달리 챔피언스리그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성적 자체도 리그에서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축구를 너무 고집적으로 사용하면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눈에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아모린 감독이 최소한의 그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성적 자체도 못 내면서 아모린 감독마저
이제 경질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맨유의 현재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도 이제 본인의 축구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적을 만들어 놔야 다음 시즌 그리고 그 다음 시즌까지 어쨌든 맨유가 아모린 감독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